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생의 속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시계를 보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회의와 보고서와 사람들 속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부터는 시계 초침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 속에 채워야 할 것이 뭔지 점점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나 가족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합니다. 주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식탁 한쪽을 비추고 그 위에 놓인 찬그릇에는 전날 남긴 반찬이 그대로 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소리조차, 집 안에서 제 발자국 소리조차 크게 울립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젊은 시절보다 분명 달라진 제 얼굴이 보입니다. 깊어진 주름, 흐릿해진 눈빛, 희끗해진 머리. 그런데 그런 변화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건 마음속의 질문이에요. 이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까? 저는 김재호, 올해 72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고 이제는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젊을 땐 집이라는 공간이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숙소 같은 곳이었죠. 일에 파묻혀 살았고 주말에도 회식이나 모임으로 바빴습니다. 퇴직하면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여유롭게 지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늘어난 만큼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났고 그 시간 속에서 불안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깨가 뻐근해 병원에 다녀왔고 또 어느 날은 계단을 내려가다 다리가 휘청거려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든 생각, 만약 내가 집에서 혼자 쓰러진다면 누가 날 발견할까? 얼마나 지나야 알게 될까?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세 가지 선택지를 오갔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기, 간병인 두기, 요양원 가기. 첫 번째 시도는 아들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몸이 유난히 무겁던 날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자존심 때문에 절대 못 꺼낼 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희 집에서 잠시 지내면 어떻겠니? 아들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럼요, 아빠 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실은 기색 없이 맞아줬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팔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 아침에 부엌에서 나는 달그락거림, 누군가 밥을 차리는 냄새, 아이들이 준비하며 뛰어다니는 소리. 그 모든 게 제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손주들은 학교에 가니 집엔 저 혼자만 남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더 외롭다는 느낌, 그게 뭔지 아시나요? 게다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밤늦게 뉴스를 보며 TV 소리를 조금 높였더니 아들이 아빠, 조금만 줄여주세요. 식사 때 며느리가 아버님, 싱겁게 드시면 좋겠어요. 다 이해했습니다. 저를 위해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켠이 갑갑해졌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일까? 손님일까? 혹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나가서 살아보겠다. 아들은 당황했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고 나니 이번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목에 힘이 빠져서 작은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벅찼죠. 평소 같으면 후다닥 만들던 멸치볶음이나 시금치나물도 이제는 도마 앞에 오래 서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예전엔 이 길이 참 짧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서 2번이나 쉬어야 하더군요. 집 앞 계단 몇 개를 오르는 것도 괜히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을 끓이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간병인을 부르자. 하루 종일은 부담스러우니 주 5일 하루 3시간씩 오는 방문 도우미를 신청했죠. 처음엔 솔직히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와 제 물건을 만지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이 뭐랄까?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은 기분이랄까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하면 어떡하나? 서랍 속 물건 자리를 바꾸면 찾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청소하고 제가 부탁한 반찬을 만들어주고 식탁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잠시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집 안 공기를 바꿔놓는다는 걸 새삼 느꼈죠. 하지만 첫 번째 벽은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집안일 조금 돕고 반찬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항목이 많더군요. 청소, 식사, 세탁 거기에 혹시 몰라서 건강 체크까지 추가하다 보니 한 달 비용이 국민연금보다 많아졌습니다. 몇 달은 가능하지만 몇 년은 무리였죠. 두 번째 벽은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아침 먹고 바로 식탁을 치워야 속이 편한데 그분은 다른 일을 먼저 하시더군요. 옷 개는 방식, 수건 접는 방향, 부엌 칼 놓는 자리 사소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니 하루 이틀은 괜찮아도 그게 쌓이면 신경이 쓰였습니다. 마지막은 간병인이 자주 바뀌는 문제였습니다. 겨우 익숙해질만 하면 그만두고 새 사람이 오면 다시 이름 외우고 성격 파악하고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만뒀습니다. 간병인을 그만두고 나니 다시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이 안전하잖아.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그런 날이 오면 병원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요양원을 찾아가 보니 시설은 깨끗했고 의료 서비스도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식사 메뉴표를 보니 영양 균형도 잘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한 달만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낯설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내 집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냄새도 달랐고 침대의 촉감도 벽의 색깔도 낯설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반 식사, 10시 활동 시간, 모든 게 시간표대로 흘렀습니다. 늦잠이라는 건 불가능했고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어도 사전 신청과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룸메이트와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은 불을 끄고 일찍 주무셨죠.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라도 켜면 눈부시다고 하셔서 결국 제 시간에 책을 못 읽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나는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햇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거리, 오래전부터 알던 이웃의 얼굴, 그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기 속에 스며든 오래된 나무 냄새와 책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손때 묻은 소파, 창가의 작은 화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이 모든 게 다른 곳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이 편안함이 오래 지속되려면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집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과 거실 가구를 옮겨 동선을 넓혔습니다. 혹시 모를 낙상을 막기 위해 전선은 벽에 고정하고 발에 걸릴 수 있는 작은 러그는 치웠습니다. 욕실 바닥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걸 쓰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설치하니 발을 디딜 때마다 안심이 됐습니다. 화장실 한쪽에는 응급벨도 달았습니다. 시험 삼아 눌러보니 삐익 소리가 울리고 곧바로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죠. 이제 집 안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 채 오래 방치되는 일은 없겠구나.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신다면 이런 준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고 미리 대비한 사람만이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혼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혼자가 됐습니다. 밤이 와도 마음이 한결 안정됐죠.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아주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가의 은행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을 느리게 만들었죠.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제 어깨를 가볍게 톡 치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 오후 2시쯤에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부탁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챙기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정을 듣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고 본인은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 휴가를 쓰기 어렵다. 평소 저를 몇 번 마주치며 믿음이 갔다고 하더군요. 순간 망설였지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혼자 집까지 오기 불안하겠네요. 같이 걸어오는 거 정도야 괜찮죠.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걸음을 나란히 하며 아이가 조금씩 말을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급식에 생선 나왔는데 못 먹었어요. 오늘 체육 시간에 친구랑 달리기 했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제 하루에서 가장 생기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진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이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애가 요즘 학교 끝나면 할아버지 온다고 아침마다 일찍 준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 무렵 우연히 신문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노인들끼리 함께 사는 집이라는 짧은 설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가족과 살아도 불편하고 요양원은 아직 내키지 않는 바로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 지자체나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공공형 쉐어하우스가 생겨나고 있었고 일부 민간 단체도 비슷한 공동체 주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한 곳은 작은 2층 주택을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각자 방은 개인 공간으로 쓰고 부엌과 거실, 세탁실은 공동 사용이었죠. 다른 입주자들도 저처럼 혼자 사는 게 외롭거나 막막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누군가는 밑반찬을 내오고
또 다른 이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상추나 고추를 수확해 나누기도 했죠. 낯선 사람과 사는 게 처음엔 걱정이었지만 오히려 누군가 있는 집이라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밤에 창밖을 봤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다는 건 참 큰 위로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서로 의지하지만 얽매이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손을 내밀고 그 외에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분위기. 혼자 살면서도 완전히 혼자가 아닌 절묘한 균형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라는 걸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든 쉐어하우스든 혼자든 시설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진심으로 나에게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재호야, 오늘 너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이 예라면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때부터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노후입니다.